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나라 이민정책, 그러니까 이때 이민정책은 이제 광의의 네. 한시적 이민까지 포함해서 이민정책의 이제 큰 축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 결혼 이민자,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인력 정책의 추이를 좀 간략히 한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외국 인력 정책은 그러니까 뭐 90년대 그 산업연수생제였다가 2003년, 2004년에 이제 고용허가제가 됐고, 고용허가제라는 이 제도 자체, 산업연수생제에서 고용허가제로 된 이 자체는 단순 노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정책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인력, 외국인 인력을 얘기를 할 때에, 그러니까 그 전문 인력과 비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비자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국엔 들어왔는데 뭘 목적으로 왔냐? 일을 목적으로 왔을 때에 비자를 받는 비자 유형에서, 그러니까 산업 그 고용 허가제로 E9으로 받거나 동포의 경우는 H2 비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 외에도 전문 인력으로 들어오는 비자들이 있어요. 뭐 교수로 오거나 과학자로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오거나 그런 거는, 그러니까 E1 비자부터 뭐 E7 비자까지 해서 그게 전문 인력 비자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전문 인력 비자의 비율은, 그러니까 실제 규모는 한 5만, 4, 5만, 그리고 별로 빨리 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단순 노무 인력, 비전문 인력의 경우에는 지금 한 50만이 좀 넘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한 20년 전에 비해서는 거의 배 이상으로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단순 노무 인력에 대한 수요가 크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90년대 산업연수생 제도고 2000년대 와서는 이제 고용허가제가 중심이라는데 인구가 그러면서 급격히 그때 늘어났고, 이게 지금 고용허가제, 그러니까 산업연수생에서 고용허가제로는 많이 개선을 해서 지금 고용허가제는 그러면은 또 안고 있는 문제가 없는가, 이 현장에서 보실 때 어떻습니까? 전체 인력에서 보면 고용허가제 인원이 그렇게 큰 비중은 사실 아니지만 단순 노무에서 H2도 있고 재외동포들에 속하는, 그다음에 이제 이템 비자라고 어선원도 있지만 이 고용허가제는 산업연수생 시절보다는 훨씬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봐야 되죠. 하지만은 고용허가제 안에 가장 지금 독소정이라고 하는 이 사업장 이동 문제. 제한하는 거. 네, 그리고 이제 3D 업종이고 좀 열악한 사업장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 문제, 산재 문제, 그리고 어떤 장시간의 노동 문제, 그렇게 해서 과로사, 돌연사, 그리고 정신적인 우울 문제들, 이렇게 복합적으로 좀 담겨 있는데, 그것을 어떤 제도적인 문제다라고만 볼 수는 없고, 사업장 이동 이런 문제들은 물론 이제 제도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극복할 수 있는 대안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중소기업 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 하청의 문제, 복합적으로 저는 있다고 봅니다. 사업장 그 이동 그 제한에 관한 거는 그 계속적인 그 문제제기가 지금까지 됐는데, 그래서 그 법 개정이 곧 될 듯한데 그게 아직까지 안 되는 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일단은 당국의 입장에서는, 아마 고용부 입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사업주들의 입장에서도 역시 인력이 없는데 우리 사업장에 연락이 오지 않을까.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가 많죠. 하여튼 좀 문제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외국인 인력 적극적으로 활용한 고용허가제도 벌써 이제 연륜이 쌓이니까 이들이 한시적 이민자로만 남느냐, 이제 영주 이민자로 이동하는 추이는 관찰되지 않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제도적으로는, 그러니까 E9에서 그러니까 그 전문 인력으로 가는 E7 비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꼭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거가, 비자 자체를 일하는 취업 비자를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지만은, 예를 들어 재동포 비자로 와서 여기에서 50% 이상이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또 유학생들은 10몇 %가 또 일을 하고 있어요. 결혼 이민자도 국적 취득 전에 일을 하고 있어요. 50%가, 40, 50%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 국적자로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는 사람의 수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0만이 넘는 인력이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외국 인력들을 어떻게 관장하느냐 하는 거는 고용허가제나 또는 뭐 방문취업제 이런 제도만으로 이 모든 거를 다 관장한다라고 보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외국 인력을 잘 활용하고 그 외국 인력 중에서 기술 수준이 높고 임금 수준이 국민의 평균 수준에 가깝게 받을 수 있고 더 이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면 장기 체류나 정주를 허용하게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그 영주권자 후보로서 이제 이렇게 또는 국적 취득자 후보로서 남게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여기서 일하는 동안에 기술 인력을 발전시킬 수도 있고, 또 여기서 있는 동안에 좋은 직장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장 분위기가 바꿔져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앞에서 이민 정책을 얘기하면서 통합 정책에서 그 고용 문제, 취업 문제,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시점이다. 그거가 한시적 이민을 계속 돌리는 것에만 초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에 일부는 우리에게 계속 남을 수 있고, 독일에 의해서 보더라도 단기를 그 원칙으로 해서 왔지만은 단기가 중기가 되고 장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리고 특히나 고용허가제도 이미 이제 10년 이상으로, 그러니까 15년 가까이가 지금 운영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 중에는 지금 처음에는 3년에서 시작했다가 4년 뭐 10개월 했다가 이제는 2번 연장할 수 있어서 거의 10년 가까이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10년까지 지금. 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가족 결합 문제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라는 거죠. 계속되는 질문이지만 고급 인력을 유치하는 거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인력 유치 시장 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좋은 정책 사례,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해외 뭐 정책 사례 같은 거 소개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아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독일이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민은 그러니까 좋은 고급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고급 인재를 보내는 나라부터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선진국에 있는 고급 인재가 우리나라 오기에는 우리나라가 그렇게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그 외에 대부분 아시아, 동남아시아든 여러 아시아의 그 인재들이 유학생으로 들어와서도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쌓고 굉장히 좋은 기술이나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국 사회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인재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은 거고요. 사실은 산업적인 필요에 의해서 잠시 데려오는 우수 인재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수 인재일수록 트랜스내셔널한 초국가적인 특성이 있어요. 잘해주는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된 분들로 보는 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가 전문 인력이 거쳐가는 국가이지 정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견해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더욱 적극적인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착을 위한. 최근에 제가 유학생으로 와서 교수 생활하고 있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변에 꽤 안정된 교수 생활하던 분이 최근에 미국으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유치원까지 아이가 태어나서 유치원까지 있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초등학교를 시작하는 시점에 부모들이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언어적인 아니면 교육 환경 이런 문제를.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교육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어떤 영국 그 결혼 이민자가 있었는데 프로그래머로서 살고 있는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조직 문화, 기업 문화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좀 어려웠다 적응하기. 그런 것을 봐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이민 정책이 아직 우리가 성숙한 사회가 아닌 건 맞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참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군요. 그래도 뭐 마무리 시점에서 우리나라 이민 정책에 관해서 지금 이게 제일 시급해 보인다 하시는 게 있다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민에 대한 인식, 이민 정책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제 제일 시급한 거고요. 또 지금 이제 현상적으로 일어나는 외국 인력들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유입부터 또 관리 이런 거기에서 정주하는 인력으로 선별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마치 우리가 호주로 이민 가고 싶으면은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은 내가 영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카나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싶다면 어떤 직업을 선택하면은 내가 평균 이상의 소득을 얻어서 영주권에 가까운 소득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거가 쉽게 외국인들이 접근해서 한국에 살고 싶은 사람이 볼 수 있게끔 로드맵을 보여주는 그러한 정책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리고 그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의 준비부터 교육도 받고 노력하고 이러한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은 사람이라면 뭐를 노력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뭐 듣고 싶은 말씀 많지만 한국 이민 정책의 현재와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